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니요, 수업 시작할 때 인사하는 거 아니고, 예.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하는 날입니다. 첫날 28회입니다. 28회 공인중개사. 아마 시험 치는 날짜, 시험 언제 치는지 아세요? 10월 28일 정도 칠 거예요. 2017년이죠. 17년 10월 28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토요일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산학개론 이종호라고 합니다. 그 카페, 오늘 받으신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만은 카페, 다음 카페거든요. 다음 카페에 주소 치셔도 되고 그냥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학개론까지만 치셔도 연관 검색어에 이종호가 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치셔서 그 카페 가입하시면 오늘 이렇게 받으신 자료처럼 이렇게 자료들이 요거 나가고 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 같은 거 푸시다 보면 새로 이렇게 출력해서 풀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간에 뭐 지각이나 결석해서 못 받은 자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카페에서 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복습할 때 동영상들도 뭐 기본적인 동영상들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좀 자세하게 수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작년에 공부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공부하셨던 분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하자는 대로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내용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죠. 공인중개사 과목 1차 과목 있고요. 2차 과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죠.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있고요. 2차 과목은 이제 중개사법이라고 할게요. 중개사법하고 실무까지 들어가는데 중개사법 하고요. 그다음에 공시법 및 세법,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이 있습니다. 2차 과목은 좀 특성이 이제 공시법이랑 세법이 성격이 전혀 다른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24문제, 요거 16문제 해서 그 성격이 전혀 달라서 과목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 과목이지만 쌤은 두 분 따로 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 4분이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1차는 두 과목, 2차는 세 과목이고요. 작게 보면 2차가 이제 두 번째 과목인 공시세법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쌤도 따로 수업도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순서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10월 28일 날 토요일 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9시까지 입시를 하게 될 거야. 아마 9시까지 입시를 하게 되면 9시 반에 이제 1차 시험이 시작됩니다. 9시 반에 시작이 되면 그때 받으시는 시험지가 1차 시험지예요. 1차 시험지 순서가 이 순서입니다.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또 1번부터 40번까지가 민법이 아니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 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 그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과목은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가 중개사법,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시세법, 81번부터 120번까지가 부동산공법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좀 나뉘어질 것 같아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20문제를 한 번에 시험을 쳤었는데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년부터는 나뉘어져서 시험을 치르게 될 것 같다.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아직 미정인데 뭐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그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1차를 저한테 개론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신 민법쌤한테 민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내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안에 있는 개론과 민법이 다른 과목이다.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한 과목이에요. 실제로 시험에 들어가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1차 과목 안에 제1과목이 개론이고 2과목이 민법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한 과목이다. 공부는 따로 하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서로 점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작해서 두 개 과목을 합작해서 몇 점 만들면 그렇죠. 120점, 총점 120점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론에서 40점 맞고 민법에서 80점 맞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합격할 수 있죠. 예. 민법 50점이고 개론 70점이다.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쳐서 120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두 개는 한 과목이다. 그래서 개론 민법은 서로 점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120점 만드는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2하면 평균 내면 되니까. 평균 알죠? 평균 나누기 2하면 되니까 60점. 그럼 합격. 근데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란 게 거의 좀 의미가 무색한 게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개론 민법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둘 다 60점 넘는 전략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1차가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둘 다 60점 넘는 전략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총점 120점이라는 내용이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세 과목 합쳐서 몇 점이 나와야 되냐면 180점이 나와야 됩니다. 180점. 그러면 셋으로 나누면 60점에서 합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통상 요 세 과목 중에서 중개사법 요 과목이 조금 쉬워요. 쉽습니다. 그럼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난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물론 중개사법에서 어려운 내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목 자체가 좀 쉬워요. 보통 여기서 한 80점 정도 전략을 잡으세요. 그리고 공시세법은 평균 그러니까 한 60점 정도 전략을 잡으시고, 공법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를 거예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 과목에서 이제 과락 조금 넘는 점수 한 50점 정도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 같은 경우도 서로 점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1차하고 2차 간에는 점수 주고받지 못하는 거 알죠?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점수를 주고받을 수 없는 거 알죠? 예. 이 사람한테 점수를 준다거나 이 사람한테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1차, 2차 간에는 점수를 주고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점수를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전략을 좀 잘 짜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두 과목으로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시험지는 두 개를 받는다. 시험지를 갖다가 5개를 받는 게 아니고 2개를 받으면 첫 번째 시험지 안에는 1번부터 80번까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이 담겨 있는 거고, 두 번째 받는 시험지에는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가 중개사법,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시세법, 81번부터 120번까지가 부동산 공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17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28회 시험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경되는 내용이, 우리는 그 부동산학 개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5과목은 법과목이에요. 법과목인데, 예전에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통상 시험 공고가 언제 나냐면 7월 달에 났었어요. 7월 달에. 그럼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그 시험을 우리가 칩니다라고 공고를 갖다가 예비 공고를 미리 합니다만은 본 공고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공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7월 달 기준으로 시험을 치렀었는데 요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럼 시험 시행일이 언제라 그랬어요? 10월 28일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시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시험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법이 중간에 바뀌기도 해야 하네요. 하죠, 그죠? 예, 법이 중간에 바뀌면 바뀐 법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자주 법이 바뀔 수 있는 과목이 여기서 두 과목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법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법, 그 다음에 공법, 이 두 개 과목. 세법과 공법 이 두 과목은 중간에도 법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법이 바뀌어버리면 바뀐 법 기준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그 부동산 금융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보금자리론 들어보셨나요? 네, 보금자리론, 뭐 디딤돌 대출, 아니면 주택연금, 아니면 부동산 투자사 리츠법 이런 것들이 중간에 바뀌면요, 바뀐 법을 기준으로 새롭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마 교수님들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일단은 외우지 맙시다. 그러면 굳이 길을 쓰고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법이 바뀌어버리면 바뀐 법을 기준으로 시험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버리면 바뀐 법을 기준으로 시험을 쳐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한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 150문제를 2시간 반 동안 한 번에 시험을 쳤어요. 한동안 시험을 쳤는데 이제는 아마 시험이 나뉘어질 거예요. 아마 내년부터. 이것도 예정입니다. 예정. 확정은 아니고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두 과목 한 과목으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두 과목 한 과목. 아니면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을 1차 과목처럼 80문제로 100분을 먼저 시험을 치고 조금 쉬었다가 공법을 시험을 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세 과목을 한 번에 150분으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100분, 50분으로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 번 준다는 겁니다. 물론
날짜가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10월 28일 날, 내년 10월 28일 토요일 날 시험을 쭉 치는데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을 거예요, 앞으로는. 요게 아마 제 생각에는 시험 치는 날짜 자체를 갖다가 앞으로 1차, 2차로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관련이요.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공인 자격증.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은 몇 개가 있냐면 3개밖에 없어요. 많을 것 같은데 3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이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 중에 가장 난이도도 높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보라고 하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격증은 공인이란 말이 붙어 있어도 뒤에 잘 보면 공인, 민간 자격증 이렇게 가지 공인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공인 자격증, 부동산 관련되는 자격증은 3개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이 세 자격증, 공인 자격증의 특징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단 감정평가사 시험과 주택관리사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1차가 올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1차가 올 객관식이다. 그럼 지금부터 차이점 들어갑니다. 차이점은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랑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 시험 치르는 날짜랑 2차 과목 시험 치르는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먼저 치고 합격자들에 한해서 3, 4개월 뒤에 2차 과목을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하루에 칩니다. 하루에 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냐면 10월 28일 1차를 쳤어. 근데 느낌이 싸한 거지. 아직 채점은 안 했지만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지? 근데 2차를 치고 있어. 그러니까 1차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모른 채 2차를 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자격시험들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가 불합격된 사람이 2차 시험 치러 가봐야 자기 자리는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3개 자격증 중에서 하루에 자격증 시험을 치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밖에 일단 없다. 두 번째 또 특징이 뭐냐면 주택관리사와 감정평가사는 1차는 객관식이라고 했었는데 2차는 감정평가사는 2차는 서술형이에요. 주관식도 아니고 그냥 다 서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도 2차에 주관식이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까지는 하루에 1차, 2차를 다 치고 올 객관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야. 현상 자체가. 우리는 관계없지. 우리는 어쨌든 하루 다 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주택관리사 시험도 원래는 하루에 다 시험을 쳤었어요. 그리고 올 객관식이었어요. 갑자기 2차에 주관식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1차, 2차 시험 치는 날짜가 분리되고 그리고 나서 한 3년 됐죠. 2, 3년 전에는 1차 합격률이 8%밖에 안 됐습니다. 좀 이따 제가 역대 합격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관리사군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주택관리사군들 많이 없어요. 그만큼 귀한 자격증, 좀 자격증 따기가 힘든 자격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합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뭔가 변화가 주어지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기존 게 계속 지속되는 게 좋은 거지. 자격시험에 자꾸 시행일 기준으로 시험을 치겠다. 아니면 이제 1차, 2차, 특히 2차 시험에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해서 시험을 치겠다. 이런 자체 변화가 있는 것들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이 큰 변화는 사실은 아닐 수가 있고요. 크게 보면 클 수 있고 작게 보면 작게 할 수 있겠지만 큰 변화는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빨리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시험은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 하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역대 합격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합격률. 자, 우리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이 자료를 갖다가 디스켓 모양 자료를 출력하시면 돼요. 2번입니다. 2번. 2번 한번 보세요. 역대 합격률. 역대 합격률을 보시면 이제 21회부터 26회까지가 나와 있고요. 올해 쳤던 시험인 27회 시험은 아직 합격률이 안 나와서 제가 물음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 3% 정도 선. 평균적으로 22, 3% 정도 선에서 합격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시험 10명 쳤을 때 한 2, 3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명 중에 2, 3명.
그럼 내가 이 두세 면에 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헛수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수 지원자들. 그냥 시험만 쳐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냥 시험만 쳐보고 피 보고 안 되겠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요 헛수 지원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11월 달부터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한 7, 80% 이상은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 평균 합격률에서 한 그 학원에서 수강 열심히 하시고 동영상 열심히 수업 듣고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한 2 정도, 많게는 한 3 정도를 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한 25% 정도 되는 건 아니고 한 50% 정도, 보통 학원에 오시면 한 60%까지도, 많이 나올 땐 70%까지도 합격률이 형성이 되니까 합격률은 그냥 한번 보시라고, 합격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보시라고 낸 거지 실합격률은 아닐 수 있다는 거,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 합격률은. 세 번째는 연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연간 교육 과정은 이제 11월, 12월, 지금 이제 11월, 12월이고요. 1, 2, 3, 4, 5, 6, 7, 8, 9, 10. 왜 이렇게 제가 2달 단위로 끊냐면, 책을 받으시게 되면 항상 2달 단위로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2달 단위로. 그래서 2달에 한 번 진도는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월달, 7월달 기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분 기준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일단 6월달까지는 이론 과정이에요. 이론 과정. 그 다음에 7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문제풀이 과정. 그래서 그 수업 교과 과정을 갖다 크게 둘로 분지르면 이론과 문제로 구분됩니다. 이론이 몇 개월? 8개월. 문제가 몇 개월? 4개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론이 중요해요? 문제가 중요해요? 문제가 중요해요. 뭐가 이론 안 중요해요. 문제가 중요해요. 예. 근데 뭐 알아야지 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론을 8개월 정도 공부하고 그 베이스를 깔고 이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가 왜 4개월밖에 없느냐? 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아야 풀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야지 풀 거 아닙니까? 이론 과정을 또 둘로 구분하면 요 11월달, 12월달은 인문 이론 과정이라고 할게요. 인문 이론 과정. 인문 이론 과정. 1개월은 기본 이론 과정. 3, 4월달은 심화 이론 과정. 5, 6월달에는 이론 마스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학원마다 또는 동영상 사이트마다 이름식은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1개월 수업 과정, 3, 4월 수업 과정, 5개월 수업 과정에서 크게 이론을 3번 하고요. 인문 이론을 한번 추가한다. 그럼 교재를 한번 볼까요? 어떤 교재로 수업을 하느냐? 인문 이론 과정은 인문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인문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요 교재. 지금 들고 있는 요 교재가 인문서예요. 요 인문서는 필기하실 때 뭐로 필기하셔도 되냐면 볼펜으로 필기하셔도 됩니다. 볼펜으로 필기하셔도 되고,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그림 그리셔도 돼. 낙서하셔도 되고. 왜냐면 요 교재는 이제 2달 동안 임시로 보는 교재예요. 2달 동안. 그래서 요 교재는 2달 보고 나면 더 이상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2달 동안 보는 교재고. 그럼 상당히 중요한 교재가 등장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볼 교재가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그 인문서는 동차 기준으로 총 2권. 기본서는 동차 기준으로 총 6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인문서는 개론과 민법이 아까 한 과목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과목으로 교재가 출간이 되고, 2차 세 과목이 한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한 과목으로 출간이 돼서 총 2권으로 출간이 됩니다만은, 기본서라는 건 이제 과목별로 이제 한 권씩 출제가 됩니다. 이게 교재 볼륨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 2차에서 좀 작은 과목들, 문제가 출제 비중이 좀 적은 과목들은 한 3, 400페이지에서 좀 개론, 민법, 공법처럼 이렇게 좀 중요한 과목들은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 볼륨이 상당히 크죠. 과목별로 구성이 된. 요 교재로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1, 2, 3, 4, 5, 6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요 교재는 시험 나갈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특히 1차 과목 뭐 개론과 민법, 특히 민법에서는 기본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론 수업을 할 거다. 요거 이해되셨죠? 예. 그럼 7, 8월 달에는 뭘 할 거냐면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문제풀이. 근데 문제풀이 이름이 무슨 문제풀이냐면 단원별 문제풀이에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별로 한 권씩 총 6권인데, 단원별 문제풀이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요거는 실제 시험이랑은 좀 다릅니다. 실제 시험은 순서 없이 40개를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만은, 단원별 문제풀이는 순서대로 문제를 봅니다.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이다 하면 수요 공급 관련된 문제만 봅니다.
투자론이다 그러면 투자론 관련되는 문제 한번 보고, 민법 같은 경우도 민법 총칙이다 그러면 총칙 관련 문제, 그 다음에 금융론이다 그러면 금융 관련되는 문제, 이렇게만 보게 된다. 물권법이다 그러면 물권법 관련되는 문제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쪽집게 백선 해서 100문제만 보는 겁니다. 쪽집게 백선.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는 쪽집게 백선과 동형 모의고사는 자체 교재. 교수님들이 따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 이거는 100문제만 보는 거고요. 이거는 동형 모의고사는 이제 형태 형자의 같을 동자, 실제 시험하고 형태를 똑같이 해서 40문제를 시험을 치고 해설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 과정입니다. 정규 과정. 그럼 제가 특강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1일 특강은 나중에 한 번에 1일 만에 특강하는 거고, 테마 특강 이런 건 됐고요. 제가 그 두 가지 특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2월달, 3월달, 요 2, 3월달에 무슨 특강을 하냐면, 그 2만원의 행복 문제풀이 특강이란 걸 합니다. 2만원의 행복 문제풀이 특강. 문풀 특강. 이걸 하는데, 그 2만원의 행복 문풀 특강은 이제 우리 7월달부터 원래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2월달에 무슨 문제풀이를 시작하느냐. 난이도 상중하중에서 상 빼고 중과 하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제 50점을 만들기 위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50점. 그러니까 그 시험을 칠 때마다 점수가 어떨 때는 40점 나오고, 어떨 때는 70점 나오고, 어떨 때는 30점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자격시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는 점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하기 위한 특강. 요건 나중에 메모 하나 해놓아서 2만원의 문제풀이 특강은 반드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셔서 난이도 중과 하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상은 빼고 중과 하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그리고 요거는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2월달에 볼 때랑 5월달에 볼 때랑 또 7월달에 볼 때 느낌이 다를 거니까 요 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달에 무슨 특강이냐면, 이제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10곡태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에서 과목별로 테마를 한 50개 정도를 잡을 거예요. 전범위죠. 50개를 잡아가지고 이론 문제를 50대 50으로 적용하는 특강입니다. 요걸 갖다가 올해 5월달에 할 거예요. 5월달에. 10곡대 특강은 또 제가 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서는 7월달, 8월달에 문제풀이가 처음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동안 8개월 동안 학원 다니면서 이론을 들었어요. 근데 7, 8월달에 당장 문제를 풀려 그러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8개월을 학원 다녔는데 갑자기 7월달에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왜 안 풀리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몰라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10곡대 특강은 어떤 특강이냐면, 위에 이론이 하나 나와요. 예를 들면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과 현상이다 라고 해서 이제 테마가 하나 정해지겠죠. 여과 현상, 어떤 테마들이 있고, 이 테마 관련된 문제가 하나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이론에는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등장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10곡대 특강. 그래서 두 개 특강을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2만원 행복과 10곡대 특강은 필수적으로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과 과정,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론 8개월에 문제 4개월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됐나요? 예. 이론은 인문 이론 2달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 다음에 이론 마스터,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기본서로 수업 진행하는 이론 수업을 할 거고, 7, 8월 달에는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고, 9월 달에 백선 동형으로 진행이 될 거며, 특강 과정은 이제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탄탄한 50점 만들 수 있는 2만원 행복 문제풀이 특강과, 그 다음에 7월 달이 되기 전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10곡대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교과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과목 1차 과목과 2차 과목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과 과정, 뭐 역대 합격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중요한 얘기를 이제 지금 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전략. 학습 전략.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학습 전략. 그리고 요 학습 전략 요 페이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시는 책상에다가, 메인 책상에다가 딱 붙여놓으시고요. 붙여놓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면 좋아요. 지금은 11월달, 12월달에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어떤 방법으로
첫 단추를 어떻게 꿰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시고 공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 사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하고 좀 올해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차 과목 우선 학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차 과목 우선 학습. 시합 한번 볼까요? 아까 1차 과목이 2과목 있다 그랬고 2차 과목이 3과목, 뭐 작게 분류하면 4과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1차 과목 우선 학습 무슨 말인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제가 학생 4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학생 4분이 있어요. A 학생은 1차에 합격하셨고 2차에도 합격하셨습니다. B 학생은 1차에 합격하셨는데 안타깝게 2차에서는 불합격하셨습니다. C 학생은 1차에도 안 되고 2차에도 안 됐어요. D 학생은 1차 안 되고 2차는 됐어요. 자, 그러면 네 학생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 호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종 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최종 합격자. 요 분은요,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장이 발급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지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 B 학생은 뭐라고 부를까요? 1차 합격자로 불러요. 1차 합격자. 학원 다니시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학원 나오다가 상당히 성실해 보이는데 어떤 날은 또 학원 안 나와. 또 어떤 날은 학원 나와, 또 어떤 날은 학원을 또 안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요. 야, 너 왜 학원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 자꾸 나와, 계속 나와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이분이 등장하는 1차 합격자인 거예요. 1차 합격자가 1차 수업 시간에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요분이 1차 합격자예요. 이분들은 이제 내년에는 1차 시험을 안 치고 뭐만 2차만 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1차 시험 칠 때 아예 심장을 안 가요. 1차 시험 치러 갈 때 심장을 안 갔다가 2차 시험 치는 시간에 맞춰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합격률로 따지면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얼마나 높냐면 작년 뭐 예를 들면 한 학원에 보통 이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1차가 좀 어려워서 좀 그보다 적은데 40명 정도 되고, 40명 정도 중에서 한 36, 7명? 네, 6, 7명. 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40명 다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서너 명 빼고는 거의 다 됩니다. 왜 될까요? 왜 그럴까? 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다 될까? 2차 하시는 분들이 다 되는 이유는 일단 1차 과목이 빠졌기 때문이죠. 1차 과목에 개론과 민법이 상당히 학습량이 많은데 이 과목이 빠졌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건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사람들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 2차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차하시는 분들보다 학습량은 적은데, 공부해야 될 양은 적은데 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예비 합격자라고 부를게요. 거의 다 했다니까. 예비 합격자. 요 공식도 조금씩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2차가 좀 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러면 시학생을 이제 부르는 이름을 알려봐야 드릴게요. 이 사람 최종 불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최종 불합격자. 아쉽네요. 한 해 다시 해야 되네. 최종 불합격자. D학생을 부르는 이름도 최종 불합격자입니다. 아니, 2차 합격자로 부르면 안 되나? 안 됩니다. 2차 합격자로 부르면 안 됩니다. 최종 불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1차 과목을 우선해서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1차에 합이 떠야 최종 합격자든 1차 합격자든 합격자란 말을 준다는 거예요. 1차가 돼야. 1차가 안 되면 2차가 되고 안 되고 나발이고 무조건 불합격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합이 떠야 돼요? 1차에 합이 떠야 돼요. 1차가 합격하지 않으면 2차가 되고 안 되고 나발이고 무조건 불합격자. 그러니까 그만큼 1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1차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6과목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차, 2차인데 우리가 3월달부터 뭐를 치냐면 모의고사라는 걸 쳐요. 모의고사.
그 3월달부터 칩니다.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니까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실명에 들어간다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한 5월달이 됐다고 칩니다, 지금. 지금 한 5월달. 지금 5월달. 모의고사를 쳤는데, A 학생은 1차 점수가 한 50점 정도 나왔고, 2차 점수가 한 30점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B 학생은 1차 점수도 40점, 2차 점수도 40점 나왔다고 칩시다. 일단 미리 제가 공개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부동산학개론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체가 오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 한 과목당 40문제인데 그 정답 분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 분포가 1번 정답이 8개, 2번 정답, 3번 정답, 4번 정답, 5번 정답이 각각 8개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7개, 9개, 8개, 8개, 8개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통상 8개. 이거는 공인자격시험은 원래 요 지침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치는 수학능력시험도 혹시 고3 학생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8개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예, 40문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답 분포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호 밀면 몇 점 나온다? 20점 나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한 번호를 밀면 무조건 8개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호만 밀어도 20점은 무조건 나옵니다. 한 번호만 밀어도. 그럼 지금부터 A 학생과 B 학생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둘 다 총점은 몇 점이에요? 둘 다 총점 80이잖아요. 맞죠? 예, 근데 A 학생은 아마 1차에 좀 지원한 것 같아요. 1차에 지원하고 2차는 거의 수만 들은 것 같아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찍어도 몇 점이 나오는데 20점이 나오는데 10점 정도 더 맞았네. 그러니까 거의 수만 들었고 1차에 좀 지원한 것 같습니다. 50점은 좋은 점수예요, 나쁜 점수예요? 50점 좋은 점수야, 나쁜 점수야? 50점은 나쁜 점수야. 누가 나쁜 점수야? 이름 적어야 되겠어. 누가 나쁜 점수야? 50점은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50점은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이제는 몇 점만 올리면? 10점만 올리면. 아까 50점 나쁜 점수라고 한 사람들 나중에 점수 보겠어, 내가. 50점은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10점만 올리면 이제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10점만 올리면. 50점은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예상컨대 동차 합격합니다. 왜냐면 이제 1차 조금 더 하시고 아직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죠? 2차에 조금 집중하시면 동차 합격하는데 요 B 학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B 학생은 5월달까지 1차, 2차를 같은 비중을 두고 시간 배분을 비싸게 한 것 같아요. 그 점수가 비싸게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 시험 얼마 남았죠,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대충 얼마 남았어요? 한 1년 남았죠, 그죠? 예. 1월달 돼도 한 1년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월달 돼도 한 1년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1년 남았지 뭐. 공부는 그럼 천천히 하지 뭐. 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막상 5월달, 6월달 딱 돼버리면 시험이 갑자기 한 3,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들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지? 학원은 5월달 기준으로 자, 11, 12, 1, 2, 3, 4, 5. 학원은 7, 8개월 다녀버린 거예요. 학원은 7, 8개월 다녔고 시험은 3, 4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을 때 1차가 40점 나온다. 뭐 어떻게 해요? 2차를 포기해요. 1, 2차를 몇 개월 동안 같이 해놓고 7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2차를 포기해버린다고. 어떤 생각으로? 1차도 불안한데? 1차 불안한데 이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원래 이게 동차하는 게 아니래. 이 바닥이 원래 그런 바닥이 아닌데 내가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면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다 4, 5년씩 한대 다 4, 5년씩 한대. 그래서 나는 올해는 안정적으로 1차 합격하고 내년에 이제 2차.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1차만 하지. 7개월 동안 학원을 6일 동안 나와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2차로 돌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중에 절반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2차 하지 말까? 무리인데 그 중에 절반이 실행 용기입니다. 그 중에 절반. 그러니까 한 이 동차 공부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최소로 잡아도요 한 25% 정도는 중간에 2차를 포기하게 돼요. 1차만 한다는 거죠. 왜 2차를 포기할까요? 2차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않지. 아이고 저분 미치겠네. 2차 점수가 안 나와서 2차를 포기하는 게 아니지. 뭐가 안 나와서 1차 점수가 안 나와서 2차를 포기하는 거지. 아유 깝깝해라. 그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1차 위주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상당히 이게 전문용어로 1차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1차의 역설. 역설 알죠? 역설 알아요 몰라요? 역설 알아요 몰라요?
뭐해? 모르는 것 같은데. 역설 알아요, 머리 역설. 반대, 상대성 이론. 아닌데. 하여튼 역설에 대해, 이게 1차 역설인데,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2차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2차를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2차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1차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차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2차를 열심히 하면,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역설인데. 역설 모르는구나. 아무튼 그게 역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1차 역설인데, 혹시 이 중에서 올해 딱 1년 지금 시작하셨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동차 합격이 충분히 가능한데 전략을 잘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을. 그럼 몇 차 위주의 학습? 1차 위주의 학습.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지 동차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1차 위주의 학습이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학원 시간표를 갖다가 한번 빈 연습장에 적어보는 겁니다. 학원 시간표. 학원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월요일에 민법이다. 화요일날 개론이다. 수요일날이 뭐 세법이다. 목요일날이 중계? 네, 공시? 공법이다. 이렇게. 예. 이건 학원 시간표죠. 예. 집에 가서 복습 시간표를 옆에다 적어보는 복습 시간표를 갖다가. 복습 시간표를. 월요일날 민법 공부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뭘 복습해야 되겠어요? 민법 복습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화요일날 개론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뭐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개론 복습하시면 돼요. 수요일날 세법 수업합니다. 그럼 세법 수업을 하게 되면 세법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거. 집에서 한번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당연히 하지. 어떻게 해야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집에 가서는 민법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중개사법 쌤이 말빨이 상당히 좋습니다. 설득당하면 안 돼. 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개사법 전에 결혼해서 얼마나 당연히 좋아. 말빨이 상당히 좋아. 상당히 좋아서, 다른 건 됐고, 요 정도는 집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 정도 볼 필요 없다니까. 볼 필요 없고, 집에 가서는 민법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금요일날 수업 공시법인데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공시법은 집에서 복습을 하지 뭐. 하는데 민법 추가해 주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론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은 예를 들면 공법 수업을 했으면 공법 복습합시다. 요게 작년이랑 좀 달라진 건데,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의 꽃은 민법입니다. 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꽃이죠. 그러니까 1차 과목은 공인중개사 6과목 중에서 1차 과목이 중요하고요. 두 과목이 제일 중요하고, 꽃은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민법은 정직한 과목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가 나아요. 처음에는 엄청 어려울 거예요. 어제 민법 수업 들었지만 많이 어려웠죠. 예. 근데 정직한 과목입니다.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민법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쌤, 그럼 개론은 배신하나? 개론은 배신해요. 공법도 배신하나? 배신해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이렇게 배웠는데 출제 형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민법은 최소 3일. 하나, 둘, 셋. 많게는 한 4일 정도까지도 민법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론은 일단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개론 공부를 좀 해주시고, 제가 하는 과목이니까. 그리고 뭐 1.5일 정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학 개론 시험의 특성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학 개론이 몇 문제 나와야 돼요? 부동산학 개론이 40개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부동산학 개론이 올해 몇 개 나왔냐면 35개 나왔습니다. 40개 안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5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공법에서 나왔습니다. 5개가 공법에서. 그래서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법이 몇 문제? 45문제가 나왔다니까. 2차에서 40개가 나오고 5개가 결혼해서 나왔다니까. 공법쌤하고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서 공법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공법시험에 분양가 상한제가 꼭 나온다 그러더라고. 상한제가.
알겠다. 내가 관심도 없고. 근데 공법쌤이 찍었던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요? 공법 시험에 안 나오고 개론 시험에 공법 관련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습니다. 공법 관련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앞으로 요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개론 민법 하고 나서 공법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2문제밖에 안 나는데 2문제야 무시하고 갈 수 있는데 5문제는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성격의 분량이 아닙니다. 5문제 점수로 한 사람은 12.5점입니다. 시험장 막상 들어가시면 한 문제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두 문제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10점, 12.5점 이런 점수는 상당히 큰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셔서는. 그래서 아마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법 어차피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 공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혹시 요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1차만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도 개론 민법 공부하시고 3, 4월달 정도 가서 공법 심화 이론 정도는 한번 꼭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론에서 올해 공법 5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공법에서는 쉬운 문제겠어요? 어려운 문제겠어요? 상당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공법으로 나왔다면, 공법 시험에 나왔다면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이 올해 1차 합격자가 적어요. 아마 나중에 발표 나면 알 거예요. 개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니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지금 원인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이렇게 잡아서 일단 1차 과목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2차 과목은 4과목 중에서요. 그 과락 걸릴 수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과락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과목. 공법하고 공시법입니다. 요거는 초반부터 좀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공시법 중에서는 등기법 있고 지적법이 있거든요.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인데 지적법은 됐고 등기법 위주로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법하고 공법은 공부를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세법이나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암기해야 될 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문제가 붙어야지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후반부에 공부하시도록 하고 초반부에는 일단 1차 과목 위주로. 그러니까 뭐 다 집어치우고 1차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혹시 올해 꼭 동차가 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아깝게 작년 시험에서 불합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공법하고 등기법도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1차 위주의 복습을 하자.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날 배운 거 그날 열심히 복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방금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날 수업 들은 걸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하시면 불합격하시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배우신 걸 그날 복습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 배우신 거 무시하고 1차 위주로 공부를 하자. 대신에 수업은 열심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요걸 갖다가 60점으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수업도 안 들으시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2차를 시금을 전폐하듯이 2차를 전폐하고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되고 수업은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러면 한 30점 나올 거야. 기본 실력.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그 후반부에 2차에 좀 집중하시면 점수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시 강조하지만 2차를 포기하지 않고 동차를 합격하고 싶으시면 1차에 중점을 두자. 두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독보다는 다독하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독보다는 다독. 정독보다는 다독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선다독 후 정독.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지금부터 또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부하시는 방법. 자,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다독이 있고요. 정독이 있습니다. 다독이 있고 정독이 있습니다. 다독, 정독. 뭐 당연히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독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보는 거죠. 예, 많이 보는 거고. 정독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죠.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예. 자격시험 공부하는 방법에는 다독이 좋을까요? 정독이 좋을까요?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양으로 질로. 양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퀀티티로 퀄리티로. 퀀티티로. 영어 좀 약한 것 같네. 예. 어려운 영어도 아닌데. 퀀티티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질로 승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성격상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성격의 소유자들. 이런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태초에 맞지 않은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 집에 보내놓으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하긴 하는데요. 한 페이지 펴놓고 1시간 동안 보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1시간. 그럼 집에 가서 복습 4시간 하면 몇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를 봤어. 공부를 한다니까 열심히 한다니까? 열심히 하는데 진도는 20페이지 나갔는데 집에 가서 4페이지 보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또 진도가 20페이지 나갔어. 그럼 진도는 지금 몇 페이지 나간 거야? 40페이지 나갔지? 그럼 그분 몇 페이지?
8페이지 보고 앉았다니까. 그 다음에 진도가 또 20페이지 나갔어. 60페이지까지 나갔지? 그럼 이 사람 12페이지를 보느냐? 안 봐. 그럼 뭐예요? 복습 안 해요. 1월달부터 하지 마, 1월달부터. 11월달, 12월달 태초에 그 분위기 자체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나라도 뒤숭숭하고 해서 내가 공부는 안 하고 1월달에 하겠다. 그렇게 한다니 진짜 복습을 포기하게 돼요.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흥미 자체를. 그러니까 왜 제가 정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정독하는 게 다 헛수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직장생활 하신 분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내가 직장 신입 때 분장받았던 업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업무를 분장받았는지. 그 업무를 할 때 힘들어요. 낑낑대면서 하루 종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업무를 갖다가 자 1년 똑같은 업무죠. 2년, 5년, 10년. 한 10년쯤 했어요. 10년쯤 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점심 먹고 이쑤시면서 예전에 하루 종일 했던 업무를 다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반복과 숙달이에요. 한 가지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요.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죠? 숙달이 되죠. 익숙해지죠. 그러면 그 업무는요.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면서도 시간은 적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11월달, 12월달에 수업할 때랑 1월달, 2월달에 수업할 때랑 3월달, 4월달 수업할 때랑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조금 더 핵심으로 줄이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지. 근데 분명 11월달, 12월달 수업할 때랑 1월달, 2월달 수업할 때는 기준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3, 4월달에 더 달라지고 5, 6월달에 더 달라집니다. 그럼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지.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한번 읽는 거지. 알겠어요? 읽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체크 표시를 하면서. 체크 표시를 하면서. 이해되는 걸 체크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걸 체크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걸 체크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걸 체크할 때 유의할 점은 볼펜으로 연필로. 샤프도 돼요. 연필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하자는 겁니다. 그럼 한 페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지. 그럼 체크하는 거야. 이거 이해 안 되구나. 연필로. 나중에 지울 수 있게끔. 체크. 이것도 이해 안 돼. 이것도 이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게. 한 번 더 읽을 때는요. 남들이 볼까 부끄러워요. 자기 혼자만 아는 건데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집니다. 왜냐하면 와 쪽팔리는 거지.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이거 지우게 되는 거지. 한 번 더 읽어요. 우와. 그리고 1월달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체크했던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또 지우게 되는 거죠. 3월달에 갑니다. 3월달에. 3월달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같은 내용을 지금 세 번째 듣고 있잖아. 그러면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나 보다. 지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이해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는 게 당연해요. 처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걸 인정하시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그 이해가 안 되는 걸 인정하지 못하시면 힘들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안 되는 걸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7월달 갑니다. 7월달. 아까 제가 일부러 교과과정 말씀드렸어요. 7월달에 만다 그랬어요. 문제풀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6월달까지 이론 수업하고 7월달에 문제풀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7월달에 갔는데도 그때도 이해 안 된다고 체크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로 적용했을 때는 맞추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지. 그때도 이해가 안 된다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 맞죠? 그럼 그놈들만 모아서 정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독하지 말고 지금 정독하는 것들 다 나중에 가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반복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숙달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부 효과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잘 모르죠? 감가수정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감가수정 알아요? 잠깐만요. 감가수정 뭐예요? 감가수정이 뭐냐고요? 모른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게 되는 건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감가수정이 뭔지, 외부 효과가 뭔지, 부동성이 뭔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시간 허비를 하지 말자고. 알겠죠? 나중에는 아는 게 전제가 되고 다음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뒤에 가면 수업 다 진행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숙달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게 선다독, 후정독.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되든 안 되든 읽으세요.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이해되든 안 되든 열심히 읽고 대신에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되고 그리고도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을 나중에 모아서 정독하시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복습을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복습할 거냐?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독으로 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할 거냐?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거냐? 아니면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실 거냐?
동영상 수업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 4월 달까지는 요거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3, 4월 달까지는 혼자 책 읽지 말고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실강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실강 수업 듣고 지금 촬영되고 있거든요. 다시 볼 수 있어요, 이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이잖아. 이걸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이러고 있는 걸 한 번 더 봐야 돼. 한 번 더 보면 안 돼. 두 번, 세 번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미디어를 좀 활용하자는 거죠. 미디어를 좀 활용하자.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출을 많이 시키면 좋은 점. 자, 그러니까 그냥 강의 틀어놓고 설거지 하고요. 강의 틀어놓고 TV도 틀어놓고 강의 틀어놓고 전도 붙이고 강의 틀어놓고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강의를 귀에 꽂아놓고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노출이 많이 되면 이게 쌓여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막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시험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죠? 1번은 정답이 아니야.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야. 4번 아니면 5번이야. 이런 경우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3개는 답이 아니라고 골라내는데 2개 중에 하나가 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은 5번 찍으면 5번이 답이야. 노출이 적게 된 사람은 5번 찍으면 4번이 답이고 4번 찍으면 5번이 답이고 자꾸 4번 찍어서 5번이 답이길래 이번엔 4번이 답 같지만 5번 찍으면 4번이 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재미있어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됐고 뭐 다독도 이게 여러분들 제가 다독 아무리 하라 그래도 다독 안 돼. 정독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체크하면서 넘어가라고 했는데 첫 페이지는 체크하면서 넘어가다가 한 3페이지 가면 또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니까. 특히 민법 같은 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니까 그것만 보고 있다니까. 넘어가라 해도 못 넘어간다니까. 무슨 말해. 내가 읽은 게 한 개도 없는데 그게 다 쌓이는데 그 말을 못 듣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여러분들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저는 다음 지도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좀 활용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동영상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 자, 동영상 보시면 화면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요게 떠요. 요게. 그리고 요게 뜨고 요게 뜨고 요거는 어디로 감기? 우측으로 감기. 요거는 좌측으로 감기. 뒤로 감기. 앞으로 감기. 요게 뭐예요? 일시정지. 나쁜 버튼이에요 이거. 나 없앴으면 좋겠어 이거. 기술팀에 얘기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난리가 나니까 내가 못 없애는데 일시정지 버튼 요게 아까 이 정독 버튼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동영상을 복습하라고 했더니만 집에 동영상 복습을 해. 하는데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와. 정지 누릅니다. 누르고 책 찾아봅니다. 뭐래니 너 그러면서 책 찾아봅니다. 화면에 하나 멈춰있고 이렇게 화면에 하나 이렇게 멈춰있고 책 찾아봅니다. 책 찾아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 동영상을 얼마 만에 봐요? 2시간, 3시간 동안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중지된다는 거지. 그럼 복습용 동영상 많이 틀어놓고 공부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자 연습장을 따로 하나 준비하세요. 이게 무슨 노트냐면 동영상 복습 노트예요. 제목이 자 동영상 복습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자 지금 입문이니까 입문 과정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1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플레이 시작됩니다. 플레이. 요거 플레이로 바뀌죠 이제. 뭔지 알지 이거? 예, 플레이 됐어요. 진행이 되고 있어. 근데 한 20분 그 동영상 딱 마우스 올리면 시간이 나오니까 20분 차에 개론생이 설명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옆에다 20분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동영상은 뭐 되고 있고 계속 플레이 되고 있고 그러다가 쭉 또 수업 진행하는 가운데 32분 차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꼭 다시 듣고 싶어. 그러면 32분이라고 적어 놓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한 강의 50분 정도 되니까 또 45분 차에 또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적어 놓고 한 과정을 다 플레이 해놓고 다시 요걸 찾아가는 건 괜찮아요. 20분 찾아가서 아까 무슨 얘기 했는지 32분 찾아가서 다시 무슨 얘기 했는지 요 과정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불안하면 이거라도 하라는 거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에 내가 오늘 3강 정도를 복습하기로 했다면 3강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요 작업을 하시고 한 강의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딴짓을 안 해요. 딴짓 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딴짓. 동영상 들으면서 이렇게 카톡하고 단체 카톡하고 막 그죠? 라면 먹고 막
물론 그럴 때도 노출시키면 좋습니다만은 일단 복습을 해야 되겠다고 맘먹었을 때는 1시간짜리 동영상 1시간에 끝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예. 그게 정독보다는 다독이다 는 얘기고. 3번. 난이도 중과 하의 집중 공략인데요. 여기는 별 하나 때려 넣으세요. 3번. 난이도 중과 하의 집중 공략.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3번은 별 하나 때려 놓으세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해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3번은 별표 하나 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려놨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어보세요.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고 요걸 갖다가 시험 치는 내내 까먹지 마세요. 자, 모든 자격시험은 난이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상중하. 난이도 상중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해 드리면 상위 30%, 중위 40%, 하가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40문제니까 문항수로 얘기하면 12문제, 16문제, 12문제. 자,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각 과목당 40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24개를 맞으면 24문제를 맞으면 합격을 합니다. 합격. 합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합격하는 방법. 24개를 맞는 방법이죠. 일단 만약에 제가 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수학쌤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수학쌤이다. 수학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집합이죠. 집합 아시죠? 그 다음에 명제 나오는데 명제부터 모르는구나. 네, 명제 나옵니다. 집합 명제. 그러다가 이제 뭐 나와요? 함수 방정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뒤에가 뭐도 있어요? 미분, 적분, 뭐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모르는 그런 거 있고. 제가 만약 수학쌤이면 여러분들한테 집합 명제도 열심히 강의할 거지만 코사인 탄젠트라든지 미분이나 적분이라든지 뭐 연립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왜요? 중요하다고? 그렇죠. 점수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걔네들은. 점수 배점이 4점짜리, 5점짜리인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 맞춰야 돼. 그거 하나 틀려버리면 타격이 너무 커. 5점짜리니까. 집합 명제는 돈 안 돼. 맞춰봐야 1점. 그렇게밖에 안 돼.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당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난이도 상이든 중이든 하든 한 문제당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합니다. 한 문제당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하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 개 맞춰도 몇 점? 2.5점. 요거 한 개 맞춰도 2.5점. 근데 특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특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예,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해요. 정답률이 높아요, 오답률이 높아요? 정답률이 높아요. 풀면 답이야. 1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보자마자 답 나와요. 진짜 나와요.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거 알고 계신 거니까 대답하기. 지문 짧아요, 길어요? 지문 엄청 길어요.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푼다 치더라도 정답률이 높아요, 오답률이 높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근데 자, A 학생과 또 B 학생 두 사람 또 보여드릴게요. A 학생은 여기서 8개 맞았어요. 8개. 몇 개? 24개. 합격이네요. 근데 B 학생은 여기서 11개 맞춘 거예요. 여기서 12개 맞추고 여기서 한 3개밖에 못 맞췄어요. 몇 개 맞췄죠? 26개 맞췄죠? 여기 점수는 더 낮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이 A 학생 어떤 학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A 학생은요. 난이도 상 12개 중에서 8개를 맞추는 학생입니다. 대단한 학생입니다. 12개 중에 8개를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가정을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가정을 포기하고. 애들은 365일 라면만 먹어야 돼요. 가정을 포기하고 12개 중에 8개 맞추려면. 그리고 인간관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전화 수발신 다 정지하고 수신발신 다 정지하고 공부하시면 12개 중에 8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안타까운 게 중과 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못했네요. 못할 수밖에 없지. 이거 푸느라고 시간이 없네. 이거 푸느라고 시험 치는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 시간 배분을 잘 못했겠네. 그래서 이렇게 합격은 했네요. 축하합니다. 근데 B 학생은 보니까 실수를 거의 안 했네요. 하를 거의 대부분 맞추셨고요.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점수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상은 3개밖에 못 맞췄네요. 3개밖에 못 맞췄네요. 이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요. 이거 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번으로 밀면 몇 프로 나온다? 20%. 맞죠? 그럼 10개 한 번으로 밀면 몇 점 나와요? 10개 한 번으로 밀면 2개 나와요. 12개 한 번으로 밀면 3개 나온다고. 맞죠?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로 합격 점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건 안 했으니까요. 이 사람 시험장 나올 때 인터뷰해 볼게요. 시험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비학생.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쉬웠대요. 왜 쉬웠다고 할까요? 어려운 걸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려운 걸 안 봤다니까, 이 사람은. 어려운 걸 봐야 어려운 줄 알지, 어려운 걸 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시험이 쉬웠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 사람은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고 얘기할 겁니다. 둘 다 합격은 했지만 아마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요, 비학생이 공부한 걸 따라서 공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학창 시절에는 100점 맞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냐면 1등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창시절 공부랑 자격시험 공부랑 혼동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80점으로 합격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미친 짓이에요. 80점으로 합격하면 좋은 자격증이 나와요? 골드로 나오나? 60점으로 자격증을 합격하면 종이 자격증이 나오고 그러나? 똑같은 자격증을 받는다고. 우리가 똑같은 자격증을 받는데 80점을 합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난이도 중과 하만 집중 공략한다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난이도 중과 하만 집중 공략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험 어려워. 어려운 걸 봐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즐겁게 공부합시다. 이 사람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거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합격한들 인간관계 다 끊겨 있을 거고, 애들은 다 비행 청소년이 돼 있을 거고, 합격을 해봐야 무슨 그 상처뿐인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니, 즐기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말라니까. 어려운 거 안 풀면 된다니까. 어려운 거 안 풀어도 점수가 많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2.5점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중과 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요, 적은 시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나오신 분들 왜 학원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원에 나오신 분들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되잖아. 근데 왜 학원 나오셨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학원에 나오신 거 아닌가?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가 관리해 있어야 되냐면,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견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다는 것은 중과 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시험의 특성을 제대로 기억하시자는 거죠. 똑같이 2.5점을 준다. 그러면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가 자명해지는 거지. 만약에 점수 배점이 5점이고 7점이고 하면 어려운 것도 해야 돼. 근데 다른 자격시험은 그래요.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20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서술형에서 50점짜리도 있고 그렇다니까. 그런 거 어려워도 해야 돼.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면서 점수 배점이 동일하다는 거죠. 상이든 중이든 하든. 근데 모든 자격시험은 상중하로 나뉘어진다, 안 나뉘어진다? 나뉘어진다. 자, 대답 좀 해봐요. 시험에 어려운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인정하자니까. 시험에 어려운 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거 풀 거다, 안 풀 거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에서 어렵다는 얘기 안 나오지. 어려운 건 안 풀 건데. 자꾸 수업할 때 쌤들한테 어렵다고 하지 말라니까. 안 풀. 어려울 필요가 없잖아. 어려운 거 안 할 건데. 중과 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난이도 상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 몇 개 정도는 쌤들이 좀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쉽게 푸는 방법. 그리고 올해도 난이도 상이라고 나왔던 것들 중에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찍어요. 똑같이 찍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요 얘기는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네 번째, 응용력의 배양입니다. 응용력의 배양. 이것도 연결되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이론이 중요하다 했어요? 문제가 중요하다 했어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론보다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아는 건 많은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중에 제가 몇 사람 소개해드릴까? 이런 사람?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 아는 척척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막 옆에 다 설명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별로 아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 잘 푸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점수 잘 나왔는데 안 잘 나와? 잘 나오지. 근데 아는 거 별로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천적으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우리 학원에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응용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들은 틀리는데 자기 혼자 맞췄어. 물어봐. 야, 너 이거 찍은 거야? 아니야, 푼 거야. 그럼 왜 이게 답인지 얘기해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아니, 풀었다면서? 풀었어. 그럼 왜 이게 답인지 얘기해봐. 말할 수 없어. 그냥 이거 답일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그럼 옆 사람 뭐라 그래? 재수 없어. 막 그러지. 재수 없지, 실제로. 풀었다고 해놓고 말은 안 해주고. 근데 이 사람도 깝깝한 게 진짜 이 사람 감각적으로 푸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알고 풀어야 되겠죠.
뭐 이게 선천적으로 그래 뛰어나는 사람 10%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알고 푸는 건데 이때 요 응용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요. 문제풀이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합시다. 그 국어에서도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에는 연역법도 있고 귀납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 하니까 결론은 이거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결론 내놓고 왜 이 결론이 나오는지를 갖다 뒤늦게 서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12월 말 되면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기본서 나온다 그랬죠? 기본서 안에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대표되는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바로 푸세요. 기출문제 바로 풀라고. 풀려 안 풀려? 절대로 안 풀립니다. 절대로. 근데 어떻게 풀어? 그럼 풀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문제 보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알겠어요? 그걸 갖다가 아낀다고, 우리가. 아낀다고. 왜 아끼는지 아세요? 왜 아끼겠어? 실력 완성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실력 완성이 돼, 안 돼? 안 되지. 끝까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문제 안 풀어. 이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놈인데, 요 놈이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놈인데,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다뤄보지 못하고 신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본산에 있는 문제들요. 기본산에 있는 문제들을 안 풀고 신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든 모르든요. 문제는 계속 푸세요. 근데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 정답, 해설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격시험은 그렇게 해도 돼. 알겠죠? 우리 저 논문 쓸 건가요? 학위 받을 건가? 그러면 이 바닥 그래. 이 바닥 논문 쓸 거고 학위 받을 거 아니면요. 결론적으로 문제 맞출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걸 묻는 문제고 결국 답이 이거라는 거구나 하고 눈도장만 찍고 넘어가셔도 되니까 그걸 반복하세요. 그래서 자꾸 응용을 기르고 나중에 문제풀이와 관련되는 특강들은 다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응용력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아까 우리 학원에는 없는데 선천적으로 좀 잘 몰라도 문제 잘 푸는 그 10%를 제외하고는요. 많은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소화하시는 게 응용력 배양의 지름길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밑에 계획적인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학습. 7번 보세요. 수업이 좀 기나요? 계속 그래도 들으세요. 네. 이게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의예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뭐 제가 보니까 한 20, 30% 정도는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일부러 찾아서 듣더라고요. 다른 학원 수업을 들어도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표정이 왜 이래? 예. 맞는데 진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잡아주는 방향대로만 공부하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혼자만의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만 따라오시면 쉽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적인 학습. 자, 일단 저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계획을. 이 계획이 빛이 발하는 시기는 7, 8, 9, 10월 달입니다. 시험 후반부에 계획이 없이 공부하시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언제부터 짜기 시작하냐면 지금부터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탁상 달력을 갖다가 한 준비를 갖다가 하세요. 탁상 달력을 한 2-3개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공부하는 메인 책상에 하나, 그 다음에 학원에도 하나,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탁상 달력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탁상 달력 안에다가 계획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계획을 갖다가 계획은 범위를 줄여가면서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월간 계획을 잡죠. 그러면 나누기 4 하면 뭐가 돼요? 주간 계획이 되겠죠. 그럼 나누기 7 하면 뭐가 돼요? 일간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계획을 잡으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공부 더 되기 전에 결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신분은 일반인 신분에서 수험생 신분으로 바뀝니다. 수험생 신분. 명절 때 고3 학생이 명절 때 참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해줘요? 아니면 안 왔다고 막 지랄하고 막 그래? 이해해주죠. 예. 신분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신분이 수험생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 살았던 일반인 신분의 그 패턴을 잊으시면 무슨 말이에요? 그 패턴에 젖어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딱 바뀌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순간. 1년 동안에는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공부 시작해서 합격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수험생 신분에서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주냐면요. 만약에 계획이 없어. 만약에 오늘 회식이야, 회식. 회사 회식이 있다. 그럼 회식 술자리가 있겠죠, 그죠? 술 먹겠지.
근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막 먹어요.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막 달린다니까. 그런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술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 결혼 봐야 되는데 결혼 20페이지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민법 총칙까지 다 보기로 했는 날인데 불편하다고. 그 마음이 쌓이면 그때부터 계획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대로 이행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마 많은 계획을 짜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거예요.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서 그 계획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험생들은 계획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요일날 부동산학 개론 동영상으로 2강 보겠다. 2강. 화요일날 민법 입문서 10페이지까지 보겠다. 이런 식으로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게 시간 계획을 잡지 말고 범위 계획을 잡으세요. 범위. 어디까지 보겠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 탁상 달력에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의 일단 절반만 잡으세요. 한 2분의 1만. 능력치 절반만. 그래서 혹시 20페이지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7페이지까지. 4강 볼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한 2강 이렇게. 그래서 계획은 성취를 하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치가 되게끔 그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문가의 상담, 조언이란 표현이 있는데 작년에 22살짜리 애가 하나 있었어요. 요 앞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예.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학생은 첫째 시간 마치면 항상 왔었어요. 그래서 할 얘기 있어 그러면 그냥 왔대요.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치고 나면 무조건 왔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치는데 이번에 시험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커피도 자주 사들고 할 얘기도 별로 없어. 내도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남자 학생이었거든요. 남자 22살. 22살 맞나요? 22살 맞아요? 예, 22살. 그 학생이 있었어요. 올해 동차 합격했습니다. 그냥 맨날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가고 그랬어요. 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데스크라든지 교수님들,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수 Q&A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저보다 부자인 분도 많을 거고요. 저보다 다른 측면에서 우수한 분들이 훨씬 많겠죠. 당연히 압니다,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만은 여기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랑 100만원 빵 한번 해볼까? 개론. 모의고사 쳐가지고 누가 잘 나오는지 100만원 빵 해볼까? 여기서 저보다 부동산학 개론은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전문가의 조언. 그러니까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도 저는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긴장이 안 되지. 나는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도 긴장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시험을 안 치니까.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안 치니까 일단 긴장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매년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매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얼마나 많은 합격생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합격생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험생을 받겠습니까? 제가 내년 되면 강의 17년 차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강의 17년 차.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쌤들도 많으신데 다 저 후배들입니다. 네, 한창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겨우 입문한다고 와서 막 약수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다 컸는데 그랬었어요. 예. 아무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요거는 제가 강의 1월 달에도 얘기해 드릴 거고 3월 첫 시간에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6분 중에 5분은 주로 법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다 법 과목이니까. 부동산학 개론 빼고는 5과목은 다 법 과목이니까 법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많냐면 사법고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민법쌤 사법고시 공부하셨어요. 공법쌤도 사법고시 공부하셨고,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법고시 시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분들? 아니, 그 시험이 됐겠어, 안 됐겠어? 됐으면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지. 안 돼서 이제 요 강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첫 직업이 공인중개사 강사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제 첫 직업이 공인중개사 강사, 지금까지 하고 있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순수혈통. 이라는 거죠. 네? 혈통이 섞인 게 아니라고, 이렇게. 뭐 사법고시라든지 뭐 다른 게 이렇게
은행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은 은행하고 이 중개사하고 막 섞였을 거 아니야. 사법고시 공부하신 분들은 사법고시랑 중개사 시험이 섞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참 들어보면 좋은 말들이 많은데 좀 안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순수를 통해 봤을 때는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이 결혼생이 하는 얘기를 최고 우선적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순수혈통이니까. 피 자체가 안 섞였다니까? 나는 첫 직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한번 강의했으니까. 전문가의 조언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6번째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인데 한번 들어주세요. 일단 수험생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한번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당연히 지각, 결석하지 말자. 동영상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계획표를 만들어서 계획대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미루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한번 하시고요. 그걸 한번 지켜보세요. 예를 들면 본인이 책상 제 앞에다 써놓는 거야. 결석 한 번이라도 하면 불합격해도 할 말 없을 예정임. 이런 식으로. 혈서를 써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다짐을 한번 해보시죠. 수업 빠지지 않겠다, 지각 결석하지 않겠다, 아니면 동영상 미루지 않겠다,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겠다, 이런 결혼 시간에 원래 안 졸아요. 졸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짐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슬럼프가 와요. 지금은 여러분들 표정이 좀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이 눈빛을 잃어갑니다. 잃어가고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어떻게 와요? 격하게 와요. 격하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3월달쯤, 5월달쯤, 좀 늦은 분들은 7월달쯤 차라리 빨리 오는 게 나은데, 슬럼프가 오게 되면 보자, 내가 이 자격증 없이 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거 한다고 내가 삶도 피폐해지고 질도 떨어지고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시면 누구나 슬럼프는 오는데 그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할 마음가짐을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처럼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극복 방안을 강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슬럼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요? 1년치 끊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슬럼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주변 지인들한테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는 걸 다 알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8촌 이내 반개 혈족까지 전부 다 전화해서, 평소에 전화 안 하는 사람도 전화해서, 뭐 해? 너 뭐 해? 뭐 하고 있어? 나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했어. 언제가 시험인데 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는 거지.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책을 하나 찍어봐요. 공인중개사 입문서 요거라도 찍어.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찍어. 카톡 프로필 사진. 그래서 10월 28일 그날을 위하여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널리 알려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해. 아무도 모르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게 떨어져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게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아무도 모르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합격해야 될 동기부여가 덜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학원을 다녔고 주변에 공부한다는 걸 다 알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시라고. 아시겠어요?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라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 초심보다는 뒷심. 마무리 동그라미, 뒷심 동그라미 하세요. 한번 해보죠. 마무리 동그라미, 뒷심 동그라미. 자,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요,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시험장까지 들어가시는 것으로 저랑 약속을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 초심. 저는 초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옆집에 나보다 공부 못해 보이는 아줌마가 합격을 했대. 그리고 신우가 있는데, 신우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는 사람이었는데 공부 못하던 애였어. 나보다 훨씬 떨어지는 애인데 어떻게 합격을 해서 온 거야? 그럼 나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려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온다고. 그러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서 뭐라고 한다? 5월달, 6월달에 이거 1년 만에 되는 거 아니래 원래.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서 1년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 잘 안 되거나 힘들 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슬럼프 빠졌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유리문 밖에서, 안에 들어가면 또 손님인 줄 알고 커피 타주고 그런다. 그러니까 유리문 밖에서 유리문 안에 앉아 있는 공인중개사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시간 날 때 관찰해 보시면 어떤 사람일까요? 공인중개사는 멋있어요?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면 보통 사람입니다.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뛰어날 게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닙니다. 합격해야 되는 시험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을 전공하고 공부를 엄청 잘하고 이런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초심과 뒷심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시작과 마무리 같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뒷심을 많이 발휘해 주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뒷심까지 이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수업 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즐겨보자.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거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거 별표 한번 하세요? 아니면 같이 한번 읊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실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험 안 치는 사람이 딱 2명 있거든요. 이 교실에서 시험 안 치는 사람이 나랑 조티 실장님 2명 시험 안 치고 이러면 다 시험 칩니다. 그럼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수업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내가.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 수업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따라하자고 하는지, 왜 대답하자고 하는지, 왜 동그라미 치자고 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궁금해 생각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학원 다녔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내 1년 동안에 학원 다니는 사실 알아요 몰라. 가족들은 알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지금 하나 알아야 될 게 집에 자녀분들 아니면 부모님들 있잖아요. 학원 다니고 있잖아. 그냥 되는 줄 안다. 지금 전식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엄마 어디가? 학원 가. 무슨 학원? 공인중개사 학원. 엄마 이제 그러면 공인중개사 되는 거야?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바닥이. 그 어린 분들 지금 부모님이 학원 보냈잖아. 그러면 벌써 지금 난리 났다니까. 지금 산악회에서 내년에 우리 애가 자격증 따준다네. 필요도 없는데 따준다네. 막 그러고 난리 났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니까. 응? 심지어 어떤 좀 이렇게 행동이 빠른 분들은 벌써 공인중개사 할 만한 자리 보러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가족들은.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 진짜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라. 능동적으로.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 그런데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입국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서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합격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제. 예. 합격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1년 동안 수업이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답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 1년간 너무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지난 1년을 추억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슬럼프도 있었겠고 많이 힘든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즐거웠다고 얘기합니다. 즐겼다는 거죠. 합격입니다. 근데 불합격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1년을 더 할 생각을 하니까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지금도 미쳐버리겠고 당신을 다시 보는 것도 미쳐버리겠고 나는 지금 미쳐버리겠다. 내가 지금 미쳐버리겠다. 상황 자체가 나는 미쳐버리겠다. 그 마음도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옆에 이렇게 같은 수평적인 관계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1년 뒤가 되면요. 정확히 1년 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합격을 합니다. 합격자 나와야 안 나와요? 반드시 나오죠. 예. 불합격자 나와야 안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그걸 다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을 하는 걸 매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합격을 해서 이 내년 이맘때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말 중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즐겁게 공부 한번 해보죠. 즐겁게. 마치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1시간처럼 느껴져요? 10분처럼 느껴져요? 그렇듯이 10분처럼 느껴져. 끝나면 다음 장면이 궁금해 안 궁금해? 그 궁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기다리듯이 제가 오늘 수업을 하다가 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뭐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뭐 벌써 쉬자는 거야? 제가 수업을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궁금해 미치겠네.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수업을 할까? 응? 그런 생각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좀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